안녕하세요. 저는 공기 좋고 풍경 좋은 여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여기서 제 소개가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뒤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6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구구절절 사연도 참 많았죠. 제 사정을 얼핏 들으면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식당까지 운영하기 힘들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바빠서 정신없고 힘들어도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참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이혼했나 궁금하시죠? 남자는 애가 아니면 개라고 하는데 전 차라리 혼자 애를 키우는 게 낫지 개까지는 못 키우겠더군요. 지금부터 그 금수만도 못한 놈을 잠시나마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혼자서 아버지 몫까지 해내시느라 엄마는 여자다움보다는 사내 대장부처럼 씩씩한 분이셨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엄마였습니다.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혼 결심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런 제가 이혼을 결심할 만큼 제가 겪었던 결혼 생활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을 줄도 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전구를 갈아주거나 무거운 가구를 옮겨주며 살갑게 아들처럼 지냈어요. 자연스럽게 엄마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됐고 구김살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엄마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죠. 아유, 매번 이렇게 와서 일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어떡해? 어머니, 그냥 아들 생겼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매번 아들처럼 넉살 좋게 와서는 엄마랑 한참을 떠들다가 가곤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만큼이나 아들 같은 사위도 어머니들에게는 로망이잖아요. 하나뿐인 딸이 좋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엄마 눈에는 만점짜리 사위 그 자체였죠. 수정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좋은 남편, 든든한 사위 내가 돼줄게. 남편은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에도 저희 엄마까지 생각해준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했다며 내려준 사랑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견례를 하려니 겁이 좀 나더라고요.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 장남으로 잘 자랐는데 저를 어떻게 보시려나 걱정이 좀 됐거든요. 예비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아들 둘 모두 서울로 대학을 보내실 정도로 성실하고 강직한 분들이셨어요. 처음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던 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양손 가득 들고 갔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까? 반가워요. 사내 놈들만 있던 집에 딸이 생긴 것 같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이후로도 서울로 직접 기르신 농작물을 보내주시면서 저까지 챙겨주셨고요. 이런 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인가 싶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의 문턱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 지내야만 했었죠. 열심히 다녔던 회사는 그만둬야 했지만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남편을 내조하며 좋은 아내와 엄마로 살았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음식 솜씨가 좋았던 저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마냥 즐거웠어요. 꿈꾸던 가정의 모습을 이룬 것 같았고 저녁을 먹은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여기서 딱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잔혹 동화였죠. 지금도 우리 아들의 동화책을 읽어줄 때면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결혼식 할 때 끝이 나는 걸 보면 동화 속에서도 결혼은 자세히 보여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화는 정말 동화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4살 되던 무렵 갑작스레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출근하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죠. 남편 회사 주요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면서 일이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사무실 자리를 지키기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애도 좀 컸으니 제가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남편은 애는 엄마 손에서 커야 한다며 본인이 대리운전이라도 하겠다며 말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밤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금 시기만 잘 넘기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편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며 남편은 40의 문턱에서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을 쓸 겨를도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은 가장으로 역할을 다하려고 택배 상하차 일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서 키보드 두드리며 일하던 사람이 몸쓰며 일하려니 힘들었는지 술을 먹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그만 마시라고 해도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처음에는 한 병을 마시고 잠들던 사람이 어느새 술은 늘어만 갔고 술에 취해서 일을 무단으로 안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러주는 곳도 줄었고 일을 못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는 남편을 보자니 답답했죠. 점점 술에 찌들어가는 남편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고 둘 중 한 명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알바라도 하려고 다짐했어요. 술 좀 그만 마시고 내일부터 원준이 좀 봐. 참나, 돈도 못 벌면 집구석에서 애나 봐라. 그런 거야? 세 식구 둘러앉아서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애 보면서 놀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 다 너한테 줬는데 왜 돈이 없어? 집구석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돈이 없냐고? 거지 같은 친정으로 빼돌린 거 아니야? 빼돌릴 만큼 벌어오기는 하고 말해봐. 쥐꼬리만한 월급 아끼고 아껴서 도련님 용돈까지 챙겼어. 내가 당신 백수 동생까지 챙겨가면서 살았다고. 이젠 우리 집까지 무시하네. 결혼할 때는 살살 기다 못해 납작 엎드리더니만 내가 돈 좀 못 번다고 날 무시해? 네가 감히 나를? 그 순간 남편은 자기 집을 무시한다며 눈에 보이는 대로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들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죠. 문을 열겠다며 악을 쓰던 남편은 포기하고는 거실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겁을 먹은 아들이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날 아들을 품에 안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서럽던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모든 게 답답했어요. 갈수록 남편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만 갔고 외박을 하거나 어쩌다 들어와도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마트에서 알바를 하며 버텼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까지 무너질 순 없었죠. 힘들 때는 엄마한테 가서 엉엉 울고 싶었는데 선뜻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건 저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하잖아요. 동트기 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아파도 마트에서 아프고 울어도 혼자 울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저의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홀로 사는 엄마를 잘 보살피지 못했던 저에게 하늘은 벌을 내리셨죠.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요즘 바빠서 전화도 자주 못했지. 미안해. 아니야. 별건 아니고 저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보호자랑 같이 오라네. 아,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야지. 원준이 남편한테 맡기고 갈게. 많이 바쁠 텐데 미안하게 됐다. 엄마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속상하지. 그리고 요즘은 안 바빠. 일단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게. 유독 힘이 없는 엄마의 짧은 전화를 끊고 뒤를 보니 여전히 누워서 자고 있는 남편이 보였죠.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휴지곽이라도 확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심호흡을 하고 말을 걸었어요. 일어나봐. 원준이 잠깐 봐줘. 아이씨, 피곤한데 왜 깨워? 뭘 했다고 피곤한데? 먹고 자기만 하는데 왜 피곤해? 나 우리 엄마랑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원준이 좀 보고 있어. 팔자 좋다. 노인네 아프다고 병원까지 가고 나도 병원 좀 데려가라. 애도 건강해야 놀아주지. 삭신이 쑤셔서 애를 못 보겠다. 당신이 대체 뭘 했다고 아픈데? 맨날 술이나 마시니까 아프겠지. 또 물건을 던지기라도 할까 겁이 났지만 맨정신이라 그런지 순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마 자기 애를 굶기겠나 싶어서 얼른 집을 나왔죠. 오랜만에 엄마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만 싶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엄마 앞에서는 제발 울지 말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 다짐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엄마에게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거든요. 감히 상상조차 못 해본 병이 엄마에게 생겼다고 하니 믿고 싶지도 않았죠.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암일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약 타러 자주 오셨어요. 따님한테 말했다더니 안 하셨구나. 그래도 항암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요즘 암은 치료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는 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늘 꿋꿋하고 강할 줄 알았던 엄마는 악소리도 안 내시고 약해져만 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라고 말 안 한 건데. 내가 자주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저는 엄마랑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동안 있던 일은 엄마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지방에 있는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서울에 잠시라도 머무르셔야 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속을 끓였어? 아니야, 엄마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늘 아래 엄마한테 못할 소리가 어딨어. 엄마가 혼자 속 끓여가며 널 키워서 그런가? 에휴, 그런 건 안 배워도 되는데 왜 그러고 살았어? 엄마,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
서울에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자. 아무리 가까워도 나도 내 집이 편해. 항암 치료 받을 때만 가끔 들릴게. 하나뿐인 딸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시는 엄마에게 죄송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아들이랑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만 했죠. 며칠 후 엄마는 항암 치료를 위해 집에 오셨습니다. 남편 입단속을 해놓고 엄마가 있는 동안만 술 좀 그만 마셔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귀뚱으로 안 듣는 태도에 환멸이 났지만 당장 엄마를 모셔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 서울 오느라고 고생했어. 우리 저녁 같이 먹자. 내가 엄마 주려고 백숙 해뒀어. 엄마 짐을 받아서 한 구석에 내려두고 부엌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먼저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본인 배고픈 건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아들 밥도 안 챙기고 혼자서 먹고 있었죠. 우리 엄마 오셨잖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밥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 오셨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 집구석까지 굳이 아픈 몸 끌고 오느라 고생하셨네요. 전 환멸감과 모멸감을 참지 못했고 남편이 먹고 있던 밥그릇과 숟가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행동에 남편은 벌떡 일어났고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쳤죠. 말 좀 똑바로 못해? 입은 먹을 때만 입이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집에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까지 왔는데 다 같이 죽자고 온 거 아니야? 입으로 똥을 싸라. 저 인간의 입은 정말 가죽이 모자라서 뚫려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성실하고 듬직했던 남편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빠르게 변해갔어요. 둘 다 그만해라. 애가 다 듣잖아. 김서방 힘들겠지만 내가 며칠만 있을게.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밥 먹자. 너도 가서 밥 다시 차려와. 화를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과를 하고 앉는 엄마를 보는데 야위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더 이상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어린아들 앞이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전쟁의 서막이었죠. 모든 불행은 한꺼번에 몰아쳤지만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은 쉴 틈이 없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허리도 아팠고 손목은 쑤셔오기 일쑤였죠. 아들 낳고 껴본 적도 없는 손목 아대까지 차고 매일같이 일을 했어요. 아파도 혼자 아팠고 힘들어도 혼자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밥상도 더 신경 쓰고 남편과 싸움을 피하며 살얼음판에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엄마만 편히 모실 수 있다면 저 하나쯤이야 꾹 참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겨우 도착했는데 제 두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방문이 열렸고 남편이 나오면서 저희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화장실 화수구가 꽉 막힐 때까지 대체 뭐 하셨어요?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있을 거면 이런 건 좀 제때 하세요.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데 씻을 때마다 치워요 좀. 더러워서 정말. 저는 들고 있던 당면을 남편한테 던졌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었죠. 저런 인간을 믿고 일하러 나가던 제가 한심할 뿐이었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야말로 집구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게 진짜로 미쳤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니까 왜 굳이 없는 집에 기생하듯 붙어서 분란을 만드냐고. 왜?
나 아직도 도련님한테 돈 보내고 있어. 그럼 도련님도 기생하는 거지.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비트코인 하겠다고 빚만 잔뜩 져서 고향도 못 가잖아. 내 말이 틀려?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손을 올리려는 남편 앞을 엄마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손을 대? 그만 못 둬? 가지가지들 한다.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눈물 나서 못 봐주겠네. 그리고 숭숭 빠진 머리 꼴 보기도 싫은데 가발을 좀 사던지. 아, 진짜 취해서 못 봐주겠다 정말. 너 나가.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 대체 왜 너 같은 거 멀쩡하고 불쌍한 우리 엄마가 아파야 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엄마를 뒤로 한 채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엄마는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분한지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지 짐작조차도 안 갔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정신을 차린 저는 아들을 달랬고 엄마는 저를 달래셨어요. 이기적이게도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픈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힘을 주고 계셨죠. 다음 날 엄마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죄책감도 들고 더 못난 꼴을 보일 것 같아서 편한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편히 모실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너무 아나무인이었죠. 그래도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긴 했었죠. 사회 초년생 시절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편히 모시지도 못하고 미안해. 그래도 내가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5천만 원 정도 진단금이 나온대. 그러니까 꼭 치료받아. 알았지? 이렇게 속 깊은 딸을 둬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만 생각해. 알았지?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다 듣기라도 한 듯 달려오는 남편이 보였어요. 술에 쩔어 살던 사람 눈이 웬일로 초롱초롱 빛이 났습니다. 보험금이 있었어? 아, 그걸 왜 지금 말해? 이리 줘봐. 그걸 왜 당신을 줘? 우리 엄마 치료비야. 장모님이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치료비로 써?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우리가 써야지.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대체 밑바닥이 어디까지야? 아들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마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래도 어찌나 당당한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연애 기간과 신혼 초에는 다른 사람과 살았다고 해도 믿을 만큼 그때 제 앞에 있던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내가 자네를 봐서라도 더 살아야겠어. 더 이상 밑바닥이 있을까 싶은데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사나 지켜볼 거야. 저는 충격받았을 엄마 짐을 챙겨서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게 뻔한데 엄마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힘이 쭉 빠지더군요. 대박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괴감이 밀려왔죠.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엄마는 더 큰 짐을 많이 안고 사셨겠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 말대로 아들도 있으니까 제가 더 강해지자고 굳게 다짐하고는 집으로 겨우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애는 혼자서 거실에서 놀고 있고 남편은 방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런 풍경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랑 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더 싸울 힘도 없어서 냅뒀더니 통화가 꽤 길어지는 거예요.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저러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 몰래 뭐라도 훔쳐먹던 애처럼 놀라는 게 어딘가 수상했죠. 너는 놓고도 몰라? 문을 왜 그렇게 열어?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끊어? 말하면 네가 알아?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차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금 끊은 통화가 어딘가 수상했고 본능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의 전개로 보면 더 이상 남편한테 밑바닥은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저는 이 인간의 밑바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편의 카톡 메신저에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도 말랐는지 흐르지도 않더군요. 바로 사진첩을 열어봤고 사진 날짜를 보니 꽤 오랜 기간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 같았죠. 외박을 했는데도 의심도 안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던데 이런 짓거리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체 이 인간이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날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어서 방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었습니다. 그 순간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각종 카드 고지서가 나왔죠. 내역을 살펴보니 이 인간은 카드론을 했더군요. 전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고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때 씻고 나온 남편은 밥 타령을 하며 방으로 들어왔고 카드 고지서를 들고 뻥진 채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내가 당신이랑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이 있기는 하니? 지금 네 새끼는 밥을 먹는지 굶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년이랑 놀아나는 일에 돈을 쓰고 돌아다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집구석에서 무시하고 바가지만 긁는데 내가 그럼 집에 오고 싶겠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건 지 엄마만 찾고 와이프라는 게 돈 타령만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을 내서 돈을 버냐고? 이것도 또 나 때문이야? 애랑 놀아줘야 애가 아빠를 찾지. 아빠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딴 년이나 끼고 노는데 아빠 같겠냐고? 이혼해. 나 너랑 못 살아. 너만 없어도 내가 살 것 같아. 그래, 그 말 왜 안 하나 했다. 피는 못 속이지. 부녀가 나란히 남편도 없이 사는 게 집안 내력인가 봐. 너 같은 거 데리고 사느니 지나가는 개를 데려가 키우는 게 100번 나아. 아빠 없이 자랐던 저는 내 아들한테만큼은 아빠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런 사람이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살을 갉아먹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금수만도 못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가정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였고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양육비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버텼죠. 저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명목뿐인 양육비 대신에 제가 벌어서 아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엄마도 그런 놈이랑 사느니 없는 게 낫다며 응원해 주셨고요. 아픈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고 서울에서 아들 키우며 일하기가 어려워 엄마가 있는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엄마는 다시 해보자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서울과 달리 여수는 대형마트가 많지 않았고 별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저에게 식당을 해보자고 제안했죠. 여기는 서울이랑 달라서 마땅히 일 구하기가 힘들 거야. 동네 식당 차려서 한번 해보자.
너 이 엄마 해물찜 솜씨 알지? 내가 그걸로 너 키웠잖아. 너도 해물찜으로 네 아들 한번 키워봐. 저희 엄마는 제 오랜 동창들도 인정할 정도로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그 중에서도 해물찜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직도 생각난다고 할 정도로 훌륭하셨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어요. 서울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못할 건 뭔가 싶어서 엄마와 야심차게 식당을 차렸죠.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동안 엄마와 제가 차린 식당은 대박이라고 할 만큼 성공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SNS로 입소문이 났고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죠. 저녁 방송에 대박 맛집으로 소개되자 그야말로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힘드니까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왔죠. 울기만 하던 어렸던 아들은 어느새 자라서 건강하게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 중에는 불청객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이 찾아왔죠. 금수만토 못한 놈이 철면피라 그런지 낯짝 들고 여수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몰골이 하도 더러워서 그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 유치원 끝날 시간에 맞춰 데리고 오는데 식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누가 무전 취식을 하고 돈이 없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전화였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집을 들릴 새도 없이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는 거짓골을 한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애절하게 부르길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견우와 직녀쯤은 되는 줄 알았어요. 기가 막혀서 종업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죠. 동네 사람일 수도 있어서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이런 인간은 초장에 바로잡아야 2번 다시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누가 네 여보야? 당장 경찰 불러요. 돈도 한 푼 없이 식당에서 밥만 축냈다고 당장 잡아가라고 경찰 불러주세요. 네, 경찰이죠. 여기. 남편을 똑바로 보고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고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 남편은 얼굴이 너무 두껍더군요. 원준아, 아빠야. 많이 컸네. 매일 소리 지르고 술에 취한 아빠 모습을 기억하던 아들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들 손을 꼭 붙들고 그냥 식당을 나왔어요. 따라 나오려는 전 남편을 직원들이 붙들었고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간 것 같았죠. 어찌나 놀랬는지 아들을 집에 데려오고 엄마에게 아들을 부탁했어요. 손이 다 떨렸고 다시 불행이 덮치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엄마는 겁에 질린 듯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정신 차려. 아무것도 없던 그때는 몰라도 지금 네가 지켜야 할 게 많아. 식당도 그렇고 원준이도 그렇고 너만 믿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어. 마음 단단히 먹어.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엄마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울기만 했던 그때와는 달랐고 잘 살겠다며 여수까지 왔으면 저는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엄마에게 부탁하고 식당으로 향했죠. 저는 엄마이자 사장이니까요.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가게를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실루엣이 자세히 안 봐도 알겠더군요. 찌질함은 어둠 속에서도 잘 안 가려진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제 손님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서 이럴 수 없어서 끌고 가게 반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걸음이 멈추자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시멘트 바닥에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전 그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금수만도 못하게 살았으니 이혼한 전 부인이나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수정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주면 진짜 잘할게. 아빠로, 남편으로, 사위로 정말 잘할게. 좀 떨어져. 낯짝이 왜 그렇게 두꺼워? 이제 와서 뭘 다시 해? 그나마도 애한테 창피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올라가. 가서 그때 그 지지배한테 살려달라고 해. 너랑 이혼하고 바로 헤어졌어. 걔 사치도 심하고 제정신이 아니더라. 내가 미쳤었나 봐. 딱 맞는 수준끼리 아주 잘 만났네. 아니다. 헤어진 거 보면 걔가 조금은 더 똑똑했나 보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매달리며 비는데 그 순간 누가 남편을 내리쳤습니다. 놀란 눈으로 보니 엄마가 국자를 들고 남편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바닷가로 끌고 갔죠. 장모님, 왜 이러세요, 장모님? 누가 네 장모야? 인연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장모야? 내가 그때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못 알아보고 내 딸이랑 결혼시킨 게 내 천추의 한이야. 한 번만 더 여수 땅 밟아봐. 그때는 내가 저 배에 태워서 고기 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전 남편이 쉽게 갈 것 같지 않아서 엄마는 원준이를 옆집에 부탁하고 가게를 왔는데 제가 가게에 없어서 절 찾아다니셨죠. 그러다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전 남편을 보고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한테 국자를 빌려서 달려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엄마의 국자 세례를 맞고는 도망가 버리더군요. 엄마는 마치 벌레라도 한 마리 잡은 듯이 옷을 툭툭 털며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본 엄마 모습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었죠. 넌 뭐 저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서 있어? 힘이 남아돌면 가게나 봐. 완전 건강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신 엄마는 너무 든든했어요. 저런 인간은 흉내도 못 낼 만큼 엄마는 작은 몸으로 아빠처럼 남편처럼 저에게 큰 힘이 돼주고 계셨죠. 엄마 걱정 마. 이제는 이런 험한 일도 내가 할게. 짐승만도 못한 건 내가 잡아야지. 이 어린 손목으로 엄마가 뭘 잡아? 나만 믿어. 엄마는 제 말을 듣고는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어깨동무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돌아갔던 날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신 못 차린 남편 놈을 멀리 쫓아버릴 계획을 세웠죠. 생각해보니까 전 남편으로부터 저는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남의 영업장까지 와서 식충이 짓을 한 거였죠. 자리 잘 잡은 식당을 옮길 수도 없고 제가 도주하듯 피할 이유도 없이 파리는 쫓아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주말이라 줄까지 늘어서 있어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전 남편이 식당으로 오는 거 있죠. 돈 냄새를 맡았으니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 예상대로 나와주니까 하찮았어요. 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조용히 가. 사람들 많은 데서 개망신 당할 거 아니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미쳤니? 왜? 술집 년이 너 못 먹여 살리겠다니? 너 기 살려주는 애라며? 내가 미쳤었나 봐. 원준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너도 아빠 없이 커봐서 알잖아. 네 아들도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 안 보여주는 게 엄마로서 할 짓이야? 그놈의 무릎은 어찌나 싸게 굴리던지 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소리도 어찌나 크던지
누가 볼까봐 창피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 거머리를 어떻게 떼야 하나 고민하다가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리쳤어요. 너는 평생 그 입 열지 마.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냐? 뚫리면 다 입이고 뱉으면 다 말이야? 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머릿속에서 너라는 존재를 아예 지워주고 싶어. 너 같은 거 없는 게 100번 나아. 원준이 데려와. 아빠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가 싫다고 천륜을 끊을 거야? 아들을 볼모로 기회를 달라며 비는 금수만도 못한 놈을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어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볼모로 잡나요? 해준 게 있어도 미안해서 못 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안 와. 나 때문에 못 살겠다며? 그래서 그냥 끼고 놀았던 거 아니야? 아들이 굶는지 와이프가 나가서 손목이 끊어지는지 관심조차 없었잖아. 나가서 카드깡이나 하면서 그년이랑 놀아놨으면 둘이 100년 해로 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정도 용기도 없이 바람을 폈니? 나는 이혼할 때 너 같은 건 지워버렸어. 너 없어도 잘 살 용기가 차고 넘쳐서 이혼한 거라고.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옆에 있던 남은 쓰레기 봉투도 들고 내리쳤죠. 나는 내다 버린 쓰레기 다시 안 들고 들어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못 받았더라. 어떻게 살았으면 저당 잡을 소득도 없이 살았냐? 그래도 꼴에 사는 집은 전세더라. 지하방 전세 담보로 잡았어. 담보 제공 명령서 네 지하 단칸방으로 갈 거야. 그 집마저 잃기 싫으면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벌 생각이나 해. 집은 왜? 내가 잘못했어. 술집 여자한테는 없는 돈도 만들어다 바쳤으면서 아들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전 남편과 제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경찰을 불러준 직원 덕분에 전 남편은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접근 금지 요청을 했고 전 남편은 접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못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의 만행이 SNS를 타고 퍼진 거예요. 그날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손님이 맛집의 전설이라며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소소하게 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끔 소문 듣고 오는 손님 중에는 저에게 멋있다고 힘내라며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셨죠. 정당하게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은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뚫린 입으로 개똥 같은 소리나 하고 처먹는 것뿐인데 몸을 써야 돈을 벌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의 만행을 듣고는 자식 잘못 키워서 큰 죄를 지었다며 몇 번이고 전화를 하셔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두 분은 여수까지 오셔서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고 더 이상 아들이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아들이 뉘우칠 때까지 1원 한 장도 보태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셨죠. 그래서 전 남편은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누구나 더 행복할 거라 기대하고 인생 제2막을 만드는 여정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100년해로 하면 좋겠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둘이 만났으니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또 결혼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용기지만 자식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 또한 큰 용기였어요. 단순한 차이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큰 차이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자식을 위함과 동시에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이었죠. 제가 만약 그때 아들에게 허울뿐인 아빠를 지켜주려고 버텼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것 같네요. 저희 엄마도 완치는 아니지만 암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큰 목소리로 잘 지내시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식당은 더욱 번창해서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 끼니 한번 안 굶기고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삼시세끼 잘 먹이고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하답니다. 하늘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이 있죠. 지금 힘든 시기인 거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엄마랑 둘이 마주 앉아서 맥주 한 캔에 안주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편해졌어요. 우리 모두 긴 터널을 지나 행복하게 살자고요.